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연구원 인문교양센터에서 주관하는 인문페스티벌의 모빌리티 북토크.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전공했고 현재는 프리랜서 PD로 일하고 있는 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빌리티 시대의 미디어는 분명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많은 일들을 스마트폰 하나면 해결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얻고 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저와 함께 소통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겠죠. 이처럼 우리의 삶이 발전하고 편리해진 것도 있지만 동시에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남겨놓은 문제들도 많습니다. 모빌리티 시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고와 능력은 무엇일까요? 제가 현재 SNS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 전략이나 혹은 기획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빌리티 시대 또 그리고 미디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미디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나 혹은 그동안 모빌리티 시대의 미디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소했었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의 정성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성은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교수님을 처음 보는 분들이 네. 더 많으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저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공공정책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강의, 또 연구를 함께하고 있는 정성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앞에 있는 책을 다 보고 계실 텐데요. 모빌리티 시대 세상 읽기, 미디어 리터러시 멘토링이라는 책인데요. 교수님, 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와 또 인간 생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정치학을 전공을 했어요. 또 국회 생활을 하고 이제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중에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과 인연을 맺게 되어서 여러 가지 강의 개발이나 특강에 참여하던 중에 이 책을 집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론이라는 학부 교양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모빌리티 시대에 어떻게 이 신문과 뉴스를 읽어내고 또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살아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중간에 이 책이 저희 학교 이제 인기 교양 과목 중 하나죠. 제 주변에 후배들도 많이 들었는데요. 네. 매스미디어론 강의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한 학기 수업을 간단하게. 일단 매스미디어론이라는 수업은 약간 좀 오래된 느낌이긴 해요. 제가 옛날 옛적에 라떼 수업을 들었을 때는 매스미디어론이라는 수업 제목이 아니라 대중매체의 이해라는 수업으로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매스미디어를 딱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신문도 안 보고 방송도 안 본다 혹은 TV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안을 하던 중에 나는 이 수업을 어떤 이론 베이스도 당연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읽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연습을 해보자 라는 그 목표하에 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 베이스 강의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수업 참여 활동, 토론이라든지 퀴즈라든지 혹은 투표라든지 앉아서만 수업을 들으면 안 돼. 내가 생각을 해야 돼. 이쪽에 방점을 두고 있죠. 이제 수업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책 내용과도 사실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입니다. 두 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요. 네. KTX 일부 노선을 사기업에 매각하는 것에 찬성하냐? 네. 또 한 가지 질문은 고속철도의 경쟁체제 도입에 찬성하는가? 저는 앞에 나온 질문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것 같고 또 뒤에 같은 경우에도 저는 경쟁체제에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잘 배운 친구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네. 사실 이 질문 같은 경우가 수서발 고속철도 있죠. 그게 바로 SRT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는데 SRT가 처음에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고속철도, 즉
지금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대체 혹은 보완할 수 있는 기제로서 하나 더 놓느냐 마느냐를 고민할 때 이 내용들이 논의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남역 사거리에 이 팻말 2개를 세워놓고 찬성 반대를 물었더니 압도적으로 KTX 일부 노선을 사기업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70%. 고속철도의 경쟁체제 도입에는 또 찬성한다. 사실 실상은 같은 걸 묻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이 멘트를 구성을 하면서 반대 의견이 높을 수 있는 여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요소를 넣은 그렇죠. 질문이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굳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하지 않다 보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기업, 매각 이런 거 싫어. 왜 국가가 이런 걸 팔지? 왜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팔아 넘기나? 사기업 좋은 일을 왜 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쟁체제 도입이란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사람들이 온화해져요. 뭔가 공정한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반대하고자 했던 측에서 활용했던 질문과 또 찬성하는 입장에서 활용했던 질문이 굉장히 명확하게 의도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찬반 여론을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걸 굉장히 큰 정치 이슈로 끌고 가면서 한때 재미있는 이슈가 되었던 질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또 혹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측면들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같은 생각인데 왜 내가 이때는 반대를 했고 이때는 찬성을 했을까라는 고민들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글쎄요, 수업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뭐 너무 깊게 했나요? 아니요. 사실은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이 이런 내용을 정말 많이 다루고 방금 초반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런 토론을 한다거나 혹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거나 그런 걸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결국 한 권의 책으로 이번에 집필을 하신 거잖아요.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준비하는 것과 이번 또 책을 쓰면서는 또 다른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 책을 쓰면서 조금 포인트를 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책에는 교수자가 없잖아요. 네, 그쵸? 제가 없죠. 그래서 좀 더 친절하게 독자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가장 좀 쉬운 용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그리고 뭐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길이가 좀 다르겠죠. 한 학기 수업보다는 예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넣을 수 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책만이 가질 수 있는 좀 장점이랄까 하는 부분들은 이제 휘발성이 높은 수업보다는 약간의 깊이를 담을 수 있어요. 쉽게 쓴다고 썼지만 예를 들어 이 책을 읽으려고 생각을 하시는 독자들께서는 예컨대 왜 우리나라 신문이 보수신문이라는 게 있고 진보신문이라는 게 있는가 그 누구도 설명을 해주지가 않아요. 어느 날 TV를 틀었더니 보수 언론은 어떠고 혹은 진보 언론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쵸. 그럼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설명을 해주지 않지만 이 책을 읽게 되면 오늘날의 신문 지형 혹은 방송 지형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가 과거로부터 이 현대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다루면서 내가 이제 과거의 일을 통해서 오늘을 이해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또 다 보신 후에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이렇게 구매하시고 리뷰도 좀 좋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실은 이 책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쩌면은 이 모빌리티 인문학 시대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존하는 사회의 문제를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빌리티 시대의 미디어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그 미디어의 관점에서 보는 문제 그리고 또 그 미디어 자체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 모두를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이 책 제목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미디어 리터러시 이 키워드를 많은 분들은 또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과 이 책을 집필하려고 이제 기획을 할 때 많은 고민들을 좀 했었어요. 흔히 이제 모빌리티 시대라는 말 자체가 일반 대중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손에 지금 뭐 들고 계시죠? 뭘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바로 스마트폰. 그렇죠? 컨버전스라는 그런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스마트폰 안에는 전화도 들어있지, 영화도 들어있지, 텔레비전도 들어있지, 라디오도 들어있지. 각각 따로 존재했었던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빌리티 시대에 세상을 읽는다라는 것이
것이 옛날처럼 종이 신문만 읽고 혹은 텔레비전 방송만 보고 해서는 되질 않아요. 리터러시는 사실 문해력이란 말인데 문해력도 어렵고 리터러시란 말도 좀 하시기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쉽게 얘기하자.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능력이에요. 흔히 우리가 대한민국이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 거의 뭐 없는 국가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글자가 쉽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날의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억이야, 가야 이런 글자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글자뿐만이 아니겠죠. 텔레비전을 읽을 수 있고 신문과 방송을 읽을 수 있고 혹은 우리가 뉴스라고 얘기했을 때 네이버도 뉴스라고 그래요. 그렇죠. 많이들. 유튜버도 뉴스다. 맞죠. 네, 왜? 거기서 나는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PD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뉴미디어들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뭐가 과연 양질의 정보인가, 제대로 된 정보인가,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증편향의 문제, 뭐 양극화의 문제, 후에 이야기를 하게 될 툴타워라든지 많은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모빌리티 시대의 세상 읽기, 즉 미디어 리터러시 멘토링이라는 이 어려운 제목의 책은 오늘 우리 손안에 있는 이런 모빌리티 미디어에 대해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되게 좋은 비유를 해주신 것 같은 게 글을 읽고 또 쓰는 능력을 비유를 해주셨는데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를 생산도 하고 또 동시에 소비가 되는 시대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시대에 좀 되게 중요한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주변 친구들하고 미디어 문제나 혹은 뭐 정보를 어디서 얻는가 이런 문제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를 하고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 SNS 뭐 네이버, 유튜브 이런 데서 난 주로 활동을 하고 정보를 얻는다. 근데 왜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혹은 흔히 말하는 교육계에서는 뭐 신문이라든지 방송 뉴스에 대해서 계속 중요하게 얘기하고 또 이 책에서도 초반에 그런 흔히 말하는 올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 충분한 양을 할애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오늘 같은 모빌리티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미디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매스미디어론이라는 수업 자체도 그렇고요. 오늘 이제 소개를 하게 된 이 미디어 리터러시 멘토링이라는 이 책이 기존의 그런 올드 미디어 혹은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오늘날의 모빌리티 미디어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전혀 새로운 미디어 상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신문과 방송이라는 것이 어떤 기술적인 융합에 의해서 새로운 기기로 받아들여지고 또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변환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즉 네이버에서 뉴스를 본다, 유튜브에서 뉴스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튜브가 언론사인가요? 유튜브가 취재를 하나요? 물론 일부 유튜버들은 취재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잘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의 어떤 중요한 문제라든지 혹은 생각해야 될 문제, 각종 이슈에 대해서 권력을 감시하고 혹은 견제하는 그런 기능들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모빌리티 미디어 혹은 뉴미디어로까지 가 있진 않아요. 즉, 이 모빌리티 미디어, 뉴미디어가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레거시 미디어가 함께 존재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걸 토양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의 신문과 방송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과연 어디서 이 언론의 공신력이라든지 혹은 독립성, 공정성에 대해서 누구에게 탓을 할 것인가 혹은 어디서 내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요즘 세대 친구들이 모빌리티 미디어를 잘 쓰고 싶다 한다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간 이 세상 속에서 기성세대들이 잘 활용해왔고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매스미디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매스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더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창조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교수님께서 우리가 왜 오늘날에도 계속 그런 레거시 미디어, 올드 미디어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초반에 그 앞부분을 저도 읽으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라고 느꼈던 게 바로 권력이라고 느꼈어요. 방금 설명해 주시면서도 미디어의 권력, 뭐 정보의 권력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또 정치학을 또 공부하셨고 또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친 사람으로서 이 책에서도 언론 내부의 권력, 또 언론과 정치와의 권력, 또 경제 권력 이런 다양한 미디어를 둘러싼 사회적인 압력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집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저는 정치학자니까 물리학의 기본 개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힘인가요? 아, 그렇죠. 아, 역시. 네. 네. 물리학의 기본 개념이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치학의 기본 개념도 역시 힘이에요. 힘이라니까 좀 이상한가요? 권력, 파워 그 자체죠. 네. 사람이 둘만 모이더라도 사실 이게 조금 무섭기도 한 말인데, 네, 사람이 두 사람만 모이더라도 권력 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느껴져요. 아유, 그렇죠. 바로 이게 이제 뭐 가불가진 아니지만 이런 권력 관계들인 것인데, 저희가 오늘 만약에 촬영을 마치고 나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네. 밥을 먹을 거예요. 네네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뭐 먹을까? 보통 교수가 먹자는 거. 그렇죠. 네, 리스트를 보여드리고 네. 고르시겠죠. 친구들이 모여서도 점심을 먹을 때 제가 대학에서도 참 많이 보게 됐는데, 오늘 점심 뭐 먹을래 했을 때 나는 오늘 조금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학식 먹고 싶어. 학생회관 가자. 근데 또 다른 친구는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오랜만에 뭐 초밥 뭐 이런 거 좀 먹어보자 할 수 있죠. 근데 결국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느냐, 뭐 가위바위보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그쵸. 이런 것을 결정하는 어떤 그 기준 자체가 힘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이거를 무섭게 받아들일 것은 아니고요. 편하게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권력관계에 항상 놓이게 되는 것인데, 정치학의 기본 개념은 바로 힘이라는 거. 왜? 인간의 생활과 인간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권력과 그럼 언론 혹은 얘기하고 있는 미디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 상관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언론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언론의 힘이라고 얘기를 할 때 흔히 권력의 제4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권력의 3부는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고 하는 기본적인 국가기관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권한을 부여해 준 것이 바로 언론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 언론이라는 것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을 시키고, 또한 그만큼 일을 한다고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과연 정말로 그러할까? 정말로 그러할까? 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 언론사는 국가기관인가요? 공무원인가요? 네. 어떻게든 언론사의 직원들도 월급을 받아야 되고, 네, 그렇죠. 기사님들도 월급 받고, 혹은 노트북도 지급을 해주고, 신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윤전기도 돌리고, 네, 이런 어떤 건물도 세워지고 하는 기반들이 필요한 거죠. 바로 물질적인 기반이라는 것을 절대 피해갈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방송이라는 것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그걸 제어를 하게 돼요. 아무나 방송사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네, 특히나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 MBC라던가 KBS 이런 것들은 국가가 법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배하고, 예컨대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방송문화진흥위원회라든지 흔히 뭐 방문진 얘기를 하고, 이사 선임이 어쨌다, 혹은 KBS 사장을 임명을 어떻게 했다, 이런 게 뉴스에 막 나오게 되는데,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기본적인 것들은 결국 정치권의 권력들, 그리고 경제 권력이라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네. 예컨대 신문이라는 것에서 광고가 빠지고 나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 네. 흔히 중앙 일간지에 광고를 빼고 나면은 한 절반도 안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실질적으로 종이신문 안에서 60%, 70% 이상의 그런 수익 구조를 광고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을 볼 때도 요즘에는 우리가 뭐 40분짜리 드라마를 한 번에 보는 경우가 없죠. 그쵸. 중간 광고가 계속 들어가요. 맞아요. 인기 있는 드라마일수록 어떤가요? 광고가 더 많이 붙어요. 그리고 프라임타임의 광고가 비싸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즉 경제 권력이나 혹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이런 언론이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 그랬을 때 이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을 100% 그대로 곧대로 믿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어렵긴 하지만 권력과 언론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가 고민을 했을 때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앞으로를 준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생소한 분들은 되게 어려워 보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이거를 다 읽어봤거든요. 물론 저도 조금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지만 교수님께서 그거를 책으로 더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정말 쉽게 풀어냈으니까 또 책을 보면서 이 영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권력에 대해서 되게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결국 멀리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은 그 권력 혹은 어떤 그런 압력이 전달되는 과정이 있을까? 결국 미디어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 책의 3장에서 그것에 대한 조금 힌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읽는 도구에 대해서 몇 가지 보여주시면서 이론도 소개해 주시는데 그 파트를 쓰실 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담아 놓으셨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아무래도 학교 수업을 할 때도 이 파트를 초반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시작을 해요. 네, 이게 기존의 어떤 신문방송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있는 그런 포털 뉴스를 볼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다룬 챕터인데요. 뭐 의제 설정으로부터 해서 점화 효과, 침묵의 나선 효과, 틀짓기 효과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미디어가 여론을 통해서 어떻게 이 권력 관계를 유지하고 혹은 확장해 나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담고 있어요. 네, 조금 어렵죠? 네. 그렇죠. 이론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선은 사실은 딱 뭔가 이 마음의 장벽이 서지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혹시 어차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호기심이 생겼을 것 같고 또 좀 더 이해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의제 설정 이론? 무엇이 중요한디? 무시 중. 네, 한때 유행어였는데 요즘 조금 지났죠. 그쵸. 네. 뭐가 중요하냐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의제 설정 이론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아젠다 세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많이 쓰죠. 네네. 네네. 근데 이 아젠다라는 것, 즉 의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미디어가 콕 집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 언론사 입장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주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계속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독자들은 어제도 이런 내용을 봤고 오늘도 이런 내용을 봤는데 오늘도 이런 기사가 여러 개가 뜨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사들을 봤을 때도 이 관련된 이슈가 계속 뜨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언론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내가 이 사회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구나. 내가 이걸 지금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제 설정 이론이라는 거는 유용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언론이 본인들의 수고를 더하여서 이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걸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던져줄 때 우리는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유용하기만 하느냐, 교수님이 이래도 되나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세상을 좀 삐딱하게 보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근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고지곧대로 있는 그대로 누군가 떠먹여주는 대로 이렇게 세상을 보지 말고 씹으면서도 이게 그 맛이 맞나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즉 의제 설정 이론이 유효하면서도 유용하면서도 어렵고 위험한 것은 다루지 않음으로써 의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책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1980년 5월 18일 어떤 날 우리나라에 되게 전이지만 역사책을 배운.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우리가 지금은 명명을 해서 추념식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신군부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면서 광주와 이 전남 지역을 전체적으로 봉쇄를 했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군에서 내려보낸 공수부대와 대치를 하던 중에 헬기가 조준 사격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유혈 사태가 일어났던 슬픈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옆에 지역이라든지 혹은 서울 사람들 혹은 부산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어요. 왜? 기본적으로 광주라는 지역이 봉쇄가 되어 있었기도 하고 나아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면 안 돼라는 일종의 보도 지침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5월 22일 이 흐르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렸지만
그 즈음에 우리나라 이제 중요 일간지들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뉴스가 놀랍게도 철새가 돌아왔다. 한강변에 이 백로가 논일고 있다. 아, 실제로? 네, 평화로운 대한민국이었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냥 나라가 평안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의제가 되지 못하게 막는 것도 역시나 앞서 얘기했었던 어떤 권력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경제 권력이 무서우면은 어떤 경제 권력을 비판하는 기사에 대해서 못 쓰겠죠. 예컨대 우리나라 유수의 그런 재벌 기업들 원체 많은 광고를 가지고 있고 또 광고를 빼냐 마냐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빼드릴까요? 하는 순간 아닙니다. 그 기사 빼겠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의제 설정 이론을 너무 나쁘게만 얘기한 것 같은데 좋게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두 번째로 저는 이 단어 정말 많이 평소에 접했어가지고 이게 진짜 의미가 이거였구나 싶은 게 있었는데 프레이밍. 한글로는 틀짓기, 그러니까 틀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거는 또 어떤 이론인가요? 네, 일단 틀짓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프레이밍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레임이라는 게 PD님께서도 안경을 쓰고 있죠. 네. 그렇죠? 내가 보는 세상은 이 안경테에 맞춰져 있어요. 만약에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창이 동그랗고 요만해, 조그매 네, 한다면 정말 열심히 구석구석을 보겠지만은 내가 보는 세상은 요 동그란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내 틀이 조금 더 크다, 요 사각 창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요만큼의 창은 보이겠죠. 이만큼의 세상은 보여요. 근데 누군가는 더 큰 통창을 가지고 있다. 더 넓은 세상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과연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보는 창, 틀이라는 것이 과연 내가 이걸 판단한 건가라는 고민. 왜 그러느냐? 세상 그 누구도 가만히 앉아서 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깨달았어. 나는 세상을 다 알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줬어요. 특히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 사회적인 많은 이슈들은 언론이 이미 그 해석적인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독자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풀어놓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언론을 다 접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내가 잘 읽어왔던 류의 신문 혹은 그런 방송들을 보게 된다는 측면입니다. 근데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서 하나를 질문을 드릴게요. 어느 날 제가 잠을 자고 딱 일어났어요. 그래서 포토뉴스를 열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4대 강보 개방했더니 녹조 최대 95% 감소하고 멸종위기종 재발견. 문 지시한 4대 강보 개방. 3년 만에 수질은 더 나빠졌다. 라는 서울경제의 보도네요. 이거 이상하죠? 그러게요. 하나는 멸종위기종 재발견하면은 보통 우리가 긍정적으로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동일하다고 보통 배우잖아요. X면 그게 Y다라고 논리죠. 하는 것이 네. 과학적인 것이고 네. 논리적인 것이라고 배워왔어요. 네. 그런데 4대 강보 개방이라는 원인은 똑같은데 하나는 4대 강보를 개방을 했더니 멸종위기종이 재발견되고 녹조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좋아졌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4대 강보를 개방했더니 3년 만에 수질이 나빠져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가 참이면 하나는 거짓인가요? 흔히 말하는 이게 가짜뉴스일까요? 하나는 좋아졌대. 그럼 하나는 나빠졌대. 둘 다 거짓말? 또 언론사가 보도한 거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가짜뉴스는 아니에요. 가짜뉴스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언론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탈을 쓰고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야말로 허위 정보를 퍼나르는 것이 가짜뉴스라고 오늘날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방금 봤었던 것은 이데일리 언론사 그리고 서울경제라고 하는 유수의 언론사가 동시에 낸 기사란 말이죠. 그렇죠. 같은 원인인데 다른 결과야. 똑같은 이슈에 대한 다른 해석인 거죠. 사실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이걸 읽다 보면 둘 다 비슷한 내용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포인트가 되는 류를 헤드라인 제목에 갖다 붙임으로써 읽는 독자들의 눈을 끌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신문을 읽나요? 많은 이 언론을 접하나요? 요즘 특히나 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데일리에서는 분명히 이런 제목을 뽑았을 때 유도하고자 하는 혹은 의도한 어떤 해석이 있고 서울경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아버지, 삼촌, 숙모,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조차 모두 이데일리만 읽은 사람들이야. 반대쪽 친구들은 나는 우리 집은 집안 대대로 그냥 뭐 사돈의 팔촌까지 우리는 서울경제만 읽는 집안이야 라고 했을 때는 4대 강보를 열었습니다 하는 순간 좋아지겠네 나빠지겠네 라는 의견이 충돌이 돼요.
사실 안의 내용을 그렇게 정확하게 읽었을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글을 읽다 보면은 멸종 위기종이 재발견됐다는 게 가장 좋은 신호인가? 혹은 녹조가 감소했다는 게 절대적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내용인가? 그거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수질학자가 아닌 이상. 네, 그렇죠. 예컨대 수질의 어떤 오염도라든지 혹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판단하는 근거는 굉장히 많아요. 뭐 산소 포화도도 있고 뭐 안에 질소 농도 무슨 농도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제목을 쓴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해석적인 관점을 내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어버린다면 그 한 가지 시각을 가지는 순간 세상이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대1만 읽은 친구들, 서울경제만 읽은 친구들 중에서도 이 갈등을 쟤는 왜 저래? 그렇죠. 무슨 생각이야 도대체? 너는 잘못되었어,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른바 언론의 프레이밍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혹은 이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 순간 좀 더 타인에 대한 이해라든지 상대방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젠다 세팅, 의제 설정 이론과 또 이제 프레이밍까지 들어봤는데요. 사실 두 개는 저희가 많이 쓰는 단어라서 어느 정도 와닿는 게 있었는데, 점화 효과. 그냥 이제 점화라는 한자를 그냥 바꾸면은 그냥 불을 지피다? 이게 뭔가 불을 지피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미디어에서는 어떤 이론인가요? 불을 탁 켜는 거예요. 예컨대 방금 얘기했었던 그런 4대 강보에 관련된 기사를 우리 PD님도 저도 봤어요. 네. 어느 날 3년 후에 5년 후에 4대 강보를 개방했답니다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2대1만 읽은 친구, 혹은 2대1에서는 멸종위기종 재발견, 녹조 감소, 이렇게 좋은 얘기를 썼단 말이죠. 네. 그렇게 읽은 우리 PD님께서는 4대 강보 개방했어, 좋아, 기분이 좋아, 좋아지겠구나. 근데 저는 서울경제만 읽었어요. 그러면 3년 만에 수질이 나빠졌다는 그 기사를 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3년 후든 5년 후든 4대 강보를 개방했습니다 하는 순간 아유 어쩌려고 그쵸. 다시 얼었어 라고 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둘이 밥을 먹다가 서로 눈을 봐요. 뭐야?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이게 굉장히 연결된 측면이에요. 이론들이 그렇게 네. 연쇄적으로 발생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나 정보라는 것이 오늘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점화 효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서 또 좋은 예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우리가 여론조사를 활용한 어떤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프를 활용한 기사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네, 그렇죠. 보면 그래, 누구가 이기고 있다, 혹은 지고 있다, 혹은 뭐 따라잡히는구나, 혹은 추세가 안 좋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A 후보와 B 후보가 있었고요. 지금 이것만 봐서는 A 후보가 꾸준하게 조금 지지율을 받다가 마지막에 좀 꺾인 것 같고, 네. B 후보는 좀 많이 A 후보를 많이 따라잡은 것 같다가도 또 잠깐 내려갔지만 마지막쯤에 가서는 거의 박빙의 접전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역시 전공자라서 네, 여론조사를 읽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그래프는 좀 더 위험해요. 아, 진짜요? 네. 오. 방금 이제 우리 PD님께서 얘기하셨던 네네네. 것처럼 보통 이런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추세를 보여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따라잡힌다 혹은 뭐 하락한다 이런 추세를 보여줘요. 방향이 조금 보이니까. 더 자세히 아래에 작게 쓰여져 있는 요 정보를 본다면 굉장히 이상하다,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앞에 두 개의 이 그래프 결과는 같은 날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예요. 같은 날. 그렇죠. 그리고 역시 뒤에 거 두 개 또한 같은 날 조사된 또 다른 업체들의 결과예요. 즉, 네 개의 조사 업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은 날, 두 개 같은 날. 꺾은 선 그래프는 아까 추세를 보여준다 그랬죠? 그쵸? 그렇다면 이거의 전제는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다른 날짜에 조사를 해서 자,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혹은 어떻게 변화합니다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명확하게 다른 업체의 다른 날짜의 조사를 가져온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막대 그래프를 쓰는 게 맞죠. 그렇죠. 개별적으로 딱딱 분리를 시켜봐야 돼요. 근데 왜 이런 그래프를 내놓았을까? 이게 유수의 언론사에서 실제 신문 지변에 굉장히 커다랗게 냈었던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론조사를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올라가다가 내려왔어. 누구는 따라잡고 있어. 투표량이 들어가요. 그림이 먼저 보이니까. 그렇죠. 내용을 생각하기보다 이 추세가 딱 생각이 나면서 올라가니까 이 사람을 밀어줄까? 혹은 이 사람은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점화 효과는 기존의 어떤 지식 정보가 오늘날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얘기했던 의제 설정 효과, 프레이밍 효과, 틀집기 효과, 그리고 점화 효과까지 굉장히 정치, 사회, 여론에 큰 영향을 주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날 모빌리티 미디어를 생각할 때도 내가 과연 이 이슈에 대한 내 판단이 내 건가? 내 해석인가? 네. 그리고 지금 판단하는 게 과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지식을, 정보를 총 동원해서 판단한 건가라는 의문들을 계속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매스미디어 또 그 미디어 효과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영상을 SNS로 보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 뉴미디어에 친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교수님이 조금 더 앞쪽에, 책 앞쪽에서 나온 부분들 많이 위주로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은 저희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이. 하지만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한 의제 혹은 중요한 이슈들을 마지막에 후반부에 다루고 있잖아요. 물론 책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여러 예시들 결국 뭉치면 제가 듣기에는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충돌,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와 현재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 등장한 미디어들의 충돌이 저는 그 시작이라고 보고 되게 중요한 균열이라고 보는데 혹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슈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 사회가 어떤 과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모빌리티 시대의 미디어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은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 위에 새롭게 중첩된 문제들을 막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었던 의제 설정부터 여러 가지 어떤 매스미디어 효과적인 측면들로부터 그게 아직도 제대로 체화가 안 됐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어려워. 이 중에 딥페이크 나오지, AI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나오지 등등등등. 그러면서 과연 어떤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양질의 정보를 판단할 수 있을까, 비판적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학을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이 있다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인데요. 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건강한 민주주의는 얼마나 다른 의견을 접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아까도 4대 강보를 열었어. 그런데 어떤 집단에서는 좋아질 거야. 또 어떤 집단에서는 나빠질 거야. 무슨 소리야. 이 양측의 갈등이란 게 끊이질 않아요. 이게 이른바 정치적 양극화가 될 수도 있고 이것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서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어떤 혐오 상태에 빠지기도 하죠. 그것을 오늘날 모빌리티 미디어 시대에서는 굉장히 크게 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세상은 내가 파란색이면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빨간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보라색 사람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온라인 세상에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죠. 네. 예컨대 유튜브를 본다고 치면 항상 옆에 따라붙는 게 좋아하실 만한 콘텐츠, 네. 관심이 있으실 만한 콘텐츠. 알고리즘. 네, 맞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요. 맞죠.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파란색 사람이면은 나의 알고리즘은 조금 더 파란색, 찐 파란색, 어쨌거나 파란색으로 구성이 돼요. 이게 이른바 필터 버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터 버블의 세상은 마치 이런 식이죠. 네. 내가 파란색 사람이야. 그러면은 날 둘러싼 넷플릭스, 아마존 혹은 구글의 어떤 세상들, 페이스북의 세상들, 유튜브의 세상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를 해요. 즉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나에게 1:1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나는 이런 버블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는 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네, 내가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온라인 세상은 굉장히 파랗게 보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순간 되게 어색하고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쟤 이상해.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틀렸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들이 사람들의 갈등을 더 봉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이른바 어떤 땡땡 혐오라는 현상들로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는 나 자신으로부터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선택적인 심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이라는 알고리즘은, 모빌리티 시대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우리를 점점 더 위험한 혹은 나를 둘러싼 편협한 세상 속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필터 버블을 벗어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분열로 이끌고 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까지 계속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점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루면서 조금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조금은 주목해야 된다고 했었던 부분과 지금 마지막 뉴미디어에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되게 연결된다는 점이 흥미로웠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에게 뭐 책 추천을 해주셔도 좋고 혹은 마지막 꼭 이제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 하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책 제목이 모빌리티 시대의 세상 읽기 미디어 리터러시 멘토링이라고 하는 건데, 멘토는 말 그대로 너와 나 사이에서 멘토와 멘티가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조금 세상을 잘 읽어보고 싶다, 그리고 신문 방송을 봤을 때 잘 모르겠어, 그런데 잘 읽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좀 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쉽게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고 싶은 분들께 조금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문제 해결은 이게 문제구나라는 걸 인식을 해야지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대로 문제를 인식할 때만이 정확한 그 문제 해결의 대책이, 대안이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겪고 있는 많은 탈진실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모빌리티 시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연구원 인문교양센터에서 주관하는 인문 페스티벌의 모빌리티 북토크 수고해주신 정성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모빌리티 시대 세상 읽기 미디어 리터러시 멘토링. 네, 이 책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미디어가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셨을 때 더 크게 빛을 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셨을 때,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